안녕하세요. 송파문고 이진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은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까? 첫 번째,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알아서 잘할 거다. 두 번째, 나는 비록 공부를 별로 이제 못했는데 내가 관리를 잘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다. 두 번째. 세 번째, 공부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운이죠. 공부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따라서 공부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나왔나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다수 서울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다수 90% 이상의 학생이 자기가 해볼만 했나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여러분 대학을 입학을 하지 않았나요? 절대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잘 못했지만 열심히 하면은 애들이 잘할 거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공부를 억지로 뭐 시켜도 되나요? 뭐 그에 대한 운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가요? 공부를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사회에 기여를 해야죠. 사회를 기여. 그리고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뭔가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부를 억지로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억지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이런 훌륭한 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저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공부를 지금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모든 학생이 게임 중독에 돼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핸드폰 중독이 돼 있어요.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때 게임 중독 안 되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학생이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자제하고 참으면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고 말고요. 지금 세상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신혼부부께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해요. 자, 자녀를 낳으면요. 자, 금방 전에 핸드폰 얘기했죠. 핸드폰을 보이면 안 돼요. 핸드폰을. 저는 핸드폰을 담뱃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뱃불, 담배 연기. 담배를 요즘에 집에서 방 안에서 거실에서 피나요? 다 밖에 나가서 피죠. 여러분, 어린애를 낳으면요. 절대 집에서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문자도 보지 마시고, 카톡도 하지 마시고, 뭘 검색도 하지 마시고, 통화도 밖에 나가서 하세요. 담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서부터 애가 운다고 그래서 핸드폰 켜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보여주고, 그거 안 해도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쯤 돼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세상이 뒤처진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핸드폰, 예? 게임요, 게임 잘하는 사람이 게임의 원리, 프로그램 개발자인가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늦었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자녀분 앞에서 핸드폰을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핸드폰 안 만지고, 그럼 뭐 TV 틀어주세요. TV 어린이 프로그램, 이거 좋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주면, 그거는 중독이 안 돼요. 그거는 좀 보다가 다른 것도 하다 그러겠어요. 핸드폰은 한번 만지면 놓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는 이런 애들 봤어요. 핸드폰 안 준다고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불어놓고 막 굴르고 막.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이렇게 주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거 뺏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노출한다는 거는 자식을 공부를 아예 포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키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이제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야 하느냐? 학원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요, 고3 때까지 학원을 계속 보낼 자신 있나요? 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학원 보내서 애가 될까요? 지쳐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요, 그때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가지고 부모 말 듣겠어요? 저는 이 학원을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보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보내서 영어, 수학 그거 열심히 하면 안 늦어요. 근데 부모들이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지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거기도 인생인데요. 그럼 학원 하나도 안 보내나요? 저 태권도 같은 거, 미술학원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이거 두루두루 보내보고 어떤 거를 가장 소질이 있는 것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때부터 막 수학, 영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보내서 그가 뭐 서울대 가고 그러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때부터는 포기하게 되고, 엄마한테 말 안 듣게 되면 엄마는 그때부터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학원은 5학년, 초등학교 9학년 정도부터 보내는 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자, 선행을 하는데요. 선행을, 자, 국어나 영어는요, 무한히 선행을 하셔도 돼요. 많이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잊어먹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하고 싶으면 국어, 영어 뭐 선행은 많이 할 수 하지만 수학은 아니에요. 수학은, 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치를 선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을 한다고 하는. 그분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을 다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동네에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영재라고 부모들이 얘기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많은 영재가요, 계속 영재라고 들어봤어요. 자, 중학교 가면 그 많은 영재들이 어디 다 가고 없어요. 어디 다 가고 없습니다. 실제로 영재도 자기가 영재라고 안 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수학 좀 한다고 뭐 인수분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재입니까? 영재 아니에요. 예, 영재 다 어디가고 없습니다. 고3 때까지 해봐야 돼요. 예, 거기에 부러워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1년 정도 선행한 거는 참 바람직한데 그 이상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해봤자 수박 거달기가 돼요. 쉬운 것만 풀고 어려운 거는 안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다 했대요. 중학교 1학년인데 미적분도 하고 확률도 하고 뭐 다 했다는 겁니다. 기하도 하고 다 했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 수능에도 다 맞나요? 그러면 좋게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학원에서 선행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봐줘야 하나. 자,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자, 한 문제 정도 틀려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다 맞든지 한 문제 정도 틀리든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거를 풀고 있다니 다 맞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80점 조금 넘는 애들도 봤어요. 90점도 안 되는 학생들도 봤어요. 선행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데 90점이 안 넘는 학생을 봤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선행을 중단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든 선행을 중단해야지.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럼 선행을 더 할 건지 말 건지는 지금 현재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어 공부는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국어 공부를 여러분 학생이 교과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국어를 처음 교과서를 받은 순간부터 1페이지부터 끝까지 우리 자녀가 다 읽었다. 교과서를 받자마자 이제 개학하기 전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자, 국어 교과서를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주제가 뭔지를 그 제목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이걸 읽었으면, 시를 읽었으면 시에 대한 주제, 수필을 읽었으면 수필, 소설, 이런 부분을 위에다가 주제를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다른 책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국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뭡니까? 책을 받았는데도 궁금하지도 않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자, 책을 받으면 뭐가 나오는지 봐야지 않겠어요? 그럼 공부는 뭡니까? 공부는 뭐라고 생각하죠? 공부는 호기심입니다. 공부는 그냥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호기심이 있어야만이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잖아요. 그게 공부라고. 근데 그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자, 공부를 한다고 그럽시다. 오늘 쉬는 날인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해요. 한 10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그냥 공부만 하면 된가요? 옆에 슬쩍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무슨 과목을 놓고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가장 골치 아프다고 하는 수학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자, 공부를 10시간 하고 있는데, 자, 암기 과목도 좀 보고, 국어도 좀 보고, 물론 그런 과목들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영어도 하고. 그리고 10시간을 공부한다는 학생이 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9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럼 1시간 남으세요. 그러면 수학은 1시간 하고 말아요. 1시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반드시 수학부터 하라고 해야 합니다. 수학을 하다가 10시간 중에서 7시간을 수학을 했다. 한 8시간 했다. 그건 성공한 겁니다. 수학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공부가.
예. 자, 수학을 100점 맞은 학생은 다른 과목을 잘할까요? 못 할까요? 잘하게 돼요. 수학을 100점이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수를 해도 성공을 하는데, 수학이 안 되는 학생은 재수를 해도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수학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루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면 재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부터 해야 돼요. 수학부터. 수학을 하다가 남은 시간은 나머지를 해야 돼요. 그 영어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녀도 아마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예,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자, 영어를 한번 봅시다. 영어. 그 영어를 그러면 집에서 부모들이 뭐를 바지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 어차피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영어를 봐준다고 하면은 단어를 익히십시오. 단어를 외우게 하십시오. 자, 중학교 단어는 전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부터 전부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해야만 영어가 돼요.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늘 쓰던 말도 스펠링을 틀리게 쓰거나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영어를 한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단어부터 부모가 해주면 돼요. 부모가 내가 영어를 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욕심 내지 마십시오. 단어만 많이 알아놓으면 상당하게 영어를 잘합니다. 예, 문법도 쉽게 낯설지가 않고요. 독해 말할 것도 없죠. 듣기도 잘 되죠. 단어 뜻을 일단 아니까요. 부모가 단어 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단어 같이 외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수학이 여러분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성적이 안 올라요. 오른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수학이 반타작했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들이고 막 학원도 가고 집사 막 했는데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많이 안 올라요. 10점 오르면 많이 오르고요. 한 5점 오른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문제 더 맞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여러 번 보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5점씩만 시험 볼 때마다 5점씩만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부가 정말 안 된다. 정말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1:1 과외를 시키십시오. 정말 이것저것 다 1:1 과외를 1:1 과외를 시키는데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 시키냐? 서울대만 졸업한 선생님 시킬까요? 그것보다도 가장 기준을 우리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생, 잘 리더를 할 수 있는 선생이면 돼요. 자, 자기가 중학교 과외를 하겠다고 나서는 선생님이 그 문제를 못 푸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다 풀어요.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잘하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는 1~2대를 나오지 않아도 잘합니다. 일단 인성 좋고 성실하고 잘 설명하고 우리 애하고 호흡이 맞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선생을 골라서 과외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성적을 많이 냈다 이거예요. 성적 안 오르는데 아까 제가 5점씩밖에 안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적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포상을 하세요. 포상을. 봉투에다가 뭐 10만 원이든 안 그러면 더 주든지 뭐 5만 원을 주든지. 그래 선생님도 인간 사람인데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야 표를 해야 다음에 공부를 더 잘 가르치는 힘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적을 많이 올리든지 이렇게 하든지 어쩌든지 별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요 포상을 하세요. 포상을.
못할 때만 야단하지 말고요. 잘하면 봉투에다가 그 수준에 맞게 포상금을 좀 주세요. 그거 포상을 주고요.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걸로 술을 드시든지 어디 가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밥을 뭐 사서 먹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그냥 한꺼번에 다 써버리든지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내가 줬으면 쿨하게 그냥 포상하고 끝나야지. 그걸 또 물어보는 부모도 있어요. 돈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쓸래, 아껴 써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포상은 포상으로.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자, 내가 성적이 올라서 우리 너무 기분이 좋으니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오늘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아빠도 얻어먹고, 형도 얻어먹고, 누나도 얻어먹고, 엄마도 기분 좋고, 예. 한떡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참 기분 좋게 오늘 외식을 한다. 그럼 얼마나 저 자녀가 뿌듯하겠어요. 이런 포상에 너무 약해요. 예. 그리고 너무 그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한테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주변에 학교들이 대부분 보면 비슷비슷해요. 누구 어느 학교가 뭐 이번에 뭐 스카이를 많이 보냈다 어쩌다 해도요 비슷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모들을 봤어요. 뭐냐면 그 내신을 좀 따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보내요. 일부러 멀리 버스를 태워서.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애들도 사기를 가지고 살거든요. 네, 사기 문제인데요. 그 어릴 때부터 기죽이는 일이에요. 내신 좀 못 따더라도 집 근처 학교 놔두고 좀 멀리 보내고, 이거는 자녀들의 자존심 좀 상하는 일이에요. 그 내신을 더 이득을 얻으면 얼마나 얻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내신에서 얻은 이득보다는 수능에서 손해본 것이 더 많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그렇게 멀리 학교, 좀 내신 따기 좋은 학교로 보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을 목적으로 정말 진짜 그런 애는 거기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 집 근처에서도 아주 잘한 애가 정말로 좀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 우리 애는 한 5등밖에 못 하는데 학교를 좀 옮기면 거기서는 반드시 1등을 한다. 그런 거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부모도 있어요. 자녀가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고등학교를 멀리 보내요. 예를 들어 자사고, 강남에 있는 자사고를 보낸다든지.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은 시간 깎이죠. 거기 가서 주눅 들지요. 내신 훅 꺼지죠. 자기 자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멀리 차 타고 또 보내는 것도 또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사기 꺾지 말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얼만큼 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스티브 잡스인가요?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은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 누군지 좀 내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분은 뭐라 하냐면 $10,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30억 정도 된가요? 예. 자녀를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정말로 얘 능력 이상으로 공부를 시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1,000만 달러 130억. 예.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집 한 채 팔면 130억입니까? 돈이 없으면 집 팔아가지고요 공부를 시키세요. 공부를. 자녀분한테 집 물려줄 겁니까?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사회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면 그게 130억이나 되는데 그 돈 100만 원 아끼고 몇십만 원 아끼고 자녀 교육 뒷전이고 그걸로 어떻게만 집이나 넓혀가고 또 집 넓은 집 갔다고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자녀들은 학원 보내는데 공부시키는데 10만 원 더 비싼 거 깎으려고 아끼려고 아까 제가 말한 포상금 안 주려고 그 다음에 이게 자녀 교육이야말로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남겨주면요 돈 그거 있잖아요 금방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건물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자면 한 70억이나 80억에 팔아먹는 그 자식을 봤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상속을 해둔대요. 금매를 해가지고 한 7, 80억에 70 몇 억에 이렇게 파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좀 놔두고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파느냐 했더니요. 선생님 저는 그 70억만 가지고도 평생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모는 100억을 모으려고 재산 얼마나 불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건물 빌딩 그거 사기 위해서요. 처절하게 고생을 했다고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돈 관리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자기 편하면 돼요. 여러분 많은 재산 이렇게 가져다가 자식한테요. 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관리를 못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자녀라면 그거 줘봤자 금방 없앱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지식이 많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자 이런 사람은 그 지식 어디 갑니까? 어디 날라간가요? 돈은 한강에다 빠쳐버릴 수 있지만 지식은 한강에다 못 빠쳐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평생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투자한 거는 절대로 아끼지 마시고 이 온 재력을 다 투자를 해서 공부를 가르치십시오. 그거이 자녀한테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